8년 만이었습니다. 북한 선수단 31명이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 선 선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 웃음 한 번, 대답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한반도를 30년간 연구한 미국의 한 전문가는 그 무표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무표정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 어린 선수가 남긴 단 한마디. 우리는 완전히 다 속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8년이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북한 선수단이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붉은 운동복을 맞춰 입은 선수 31명이 줄지어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어요. 입국장 천장이 하얗게 번쩍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8년 만에 역사적인 순간인데 선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마중 나온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외쳐도 대답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들처럼요.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진 사람들처럼. 저는 입국장 한쪽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북쪽이구나. 저 강인한 기계, 저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 이게 진짜 조선이지.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무표정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무표정이 제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믿음을 단 8박 9일 만에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데이비드 칼슨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안보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60세, 한반도를 연구한 세월만 30년이 넘습니다. 국무부 자문위원으로 불려다녔고 의회 청문회의 증인으로도 여러 번 섰죠. 케이블 뉴스에 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분석하는 백발의 전문가.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겐 평생 흔들린 적 없는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회에서 대놓고 말하면 욕먹을까봐 입 밖에 낸 적은 별로 없지만요. 진짜 조선은 북쪽이다. 남쪽은,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전쟁 끝에 급조해서 만들어준 변두리 복제품일 뿐이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머릿속 지도에서 한반도의 주인공은 늘 평양이었어요. 핵을 가졌고 미국과 맞짱을 뜨고 70년을 버텨낸 그 고집스러운 나라. 그게 제 연구의 전부였죠. 서울은 그저 그 드라마의 배경화면 같은 거였습니다. 이번 출장이 잡힌 건 보름 전이었어요. 연구소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데이비드, 자네가 이번에 한번 다녀와야겠어. 어딜 말입니까? 서울. 8년 만에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이 남쪽에 내려간대. 아시아 클럽 대항전 결승 토너먼트라더군. 우리 쪽에서 참관단 한 사람 보내기로 했는데 한반도 전문가가 가야 그림이 되지. 저는 솔직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그 변두리 이벤트를 보러 갑니까? 여자축구 클럽 경기 하나 보겠다고 태평양을 건너요? 차라리 그 시간에 평양의 최근 동향 보고서를 쓰는 게 낫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에서 2해 살다 온 친구였죠. 박사님, 그래도 가시는 김에 요즘 서울 한번 보고 오세요. 서울이야 뻔하지 않나. 일본 따라서 만든 거품 경제, 미국 흉내낸 키치 문화, 반도체, 삼성 반도체도 결국 중국이 몇 년 안에 따라잡을 거품일 뿐이야. 내가 그 동네를 30년을 봤는데 새삼스럽게 뭘 본다고. 에밀리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묘했어요. 마치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안다는 얼굴. 그때는 그 표정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저는 떨떠름하게 출장 가방을 쌌습니다. 양복 2벌, 노트북, 그리고 30년간 손때 묻은 제 자료 파일. 한국에 대해 제가 아는 건 그 파일 안에 다 있다고 믿었어요. 수십 년 전 젊은 시절부터 정리하기 시작한 누렇게 바랜 자료들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저는 대부분을 자거나 평양 관련 논문을 읽으며 보냈어요. 그런데 착륙을 앞두고 창밖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가벼운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빛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변두리 복제품의 밤이라기엔 그 빛이 너무 넓고 너무 빽빽하고 너무 밝았어요. 지평선 끝까지 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뭐지? 내가 아는 한국이 이랬나?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비행 피로 탓이겠지. 야간 조명이야 어디든 화려하게 보이는 법이니까. 저는 그렇게 그 첫 번째 의문을 눌러버렸습니다. 그게 제 30년 신념에 생긴 첫 번째 실금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입국장으로 나가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취재진이 새카맣게 몰려있고 경찰이 동선을 통제하고 공항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8년 만에 박람이라더니 그 열기가 피부로 느껴졌어요. 저는 참관단 신분증을 목에 걸고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31명을 가까이서 봤죠.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선수들은 정말 단 한 명도 웃지 않았어요. 20살 남짓한 어린 선수부터 주장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선수까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표정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코앞에서 터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시선은 정면 아니면 바닥. 누군가 한국말로 환영 인사를 건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선수단 맨 앞에 선한 여성이 손에 작은 수첩 같은 걸 굳이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권이었어요. 북한 여권. 그걸 가슴께에 들고 마치 모두에게 보여주듯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30년 전문가니까요. 저건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너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외국이다. 너희와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일 뿐이다. 그 여권 한 장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또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군. 저 자존심, 저 결기. 남쪽 한복판에 들어와서도 한치도 굽히지 않는다. 이게 진짜 조선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선수단 사이를 비집고 나왔어요. 40 중반쯤 됐을까. 검은 정장에 표정 하나 없는 얼굴. 그런데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점검하는 눈이었어요. 그는 선수들 사이를 빠르게 돌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강철호. 선수단의 감시를 책임진 사람이었죠. 한 어린 선수가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 공항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강철호가 그 선수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섰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의 얼굴이 그대로 굳더니 시선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규율이 엄격하군. 역시 사회주의 강국답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취재진 한 명이 선수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려 하자 강철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멈추시오. 우리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하오. 접촉은 일절없소.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그 한마디에 기자들이 주춤 물러섰습니다. 강철호는 선수들의 휴대전화까지 전부 걷어가는 듯했어요. 작은 가방에 기기들을 쓸어 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그저 북한다운 풍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을 흔든 건 선수단이 아니라 공항 그 자체였어요. 선수단이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입국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어요. 이게 미국이 만들어준 변두리 복제품의 공항이라고? 천장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었고 오후 햇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윤이 났어요. 수십 개의 게이트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안내 화면이 여러 나라 언어로 깜빡였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고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어디서도 혼잡이나 무질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과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30년간 전 세계 공항을 다녔습니다. 워싱턴, 런던, 도쿄, 프랑크푸르트. 그런데 이 공항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매끄러웠어요. 목덜미가 살짝 서늘해졌습니다. 아니야. 공항 하나 번듯하다고 나라가 대단한 건 아니지. 돈 들이면 건물이야 못 짓겠어. 저는 또 그렇게 의문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잘 눌러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가 얹힌 기분이었습니다. 참관단을 안내하러 나온 한국 측 담당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진이라는 젊은 직원이었어요. 정중하고 영어도 능숙했습니다. 칼슨 박사님이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텔까지 모시겠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좀 막힐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한 가지 묻겠소. 저 북한 선수들 말이오. 통제가 상당히 심한 것 같던데. 이서진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호텔 위아래 층을 통째로 비워달라고 하셔서요. 선수분들이 외부와 닿는 걸 굉장히 경계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자부심 아니겠소. 체제에 대한 긍지 말이오. 이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게 웃으며 저를 차로 안내했어요.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30년 신념의 두 번째 실금이 가게 됩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깊은 금이었죠. 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다리였어요. 다리 위로 수많은 차들이 빛의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다리를 바라봤어요. 잘 만들었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졌을 때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창밖으로 불빛의 바다가 펼쳐졌어요. 빌딩들이 끝도 없이 솟아 있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개의 고층 건물이 빛을 뿜으며 지평선 끝까지 이어졌어요. 강을 따라 양쪽 기슭이 온통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리마다 색색의 조명이 켜졌고 강물 위로 그 빛이 길게 부서졌어요. 도시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빛의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평양의 밤이 있었어요. 저는 위성사진으로 그걸 수백 번 봤습니다.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 남쪽은 온통 빛으로 가득한데 휴전선 위쪽은 거대한 검은 구멍처럼 캄캄했죠. 오직 평양 한가운데만 작은 점처럼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북쪽은 전기를 아끼는 거다. 검소한 거다. 빛이 없다고 약한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빛의 바다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진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검소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격차였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해온 거대한 격차. 이게 서울입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이서진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사님. 여기는 아직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도심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화려합니다. 훨씬 더 화려하다고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제 인생에서 본 가장 밝은 도시. 그게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뉴욕도, 도쿄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충격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 변두리라고 비웃던 그 도시가 제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옆 차선을 봤어요. 북한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우리 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선수들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그들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입은 꾹 다물려 있고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어요. 한 어린 선수의 눈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 눈은 그 빛의 바다를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빛을 담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입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데 눈만은 무언가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무표정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선수 옆자리에서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강철호였어요. 그가 무어라 한마디 하자 어린 선수는 화들짝 고개를 돌려 시선을 무릎 위로 떨궜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커튼이 스르륵 닫혔어요. 마치 그 빛으로부터 선수들을 경계하듯이요. 저는 그 닫히는 커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숨기려는 거지. 창밖 풍경 따위가 뭐가 무섭다고 커튼까지 치는 거야. 그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차는 도심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서진의 말대로 안쪽은 더 화려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늦은 저녁인데도 인도에는 사람들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편안했어요. 웃고, 떠들고, 음식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고, 친구들이 무리지어 깔깔 웃었어요. 노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누구도 주위를 살피지 않았고 누구도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본 그 버스 안의 어깨들을 떠올렸어요. 강철호가 다가가면 움츠러들던 그 어깨들, 커튼이 닫히던 그 창문. 같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한쪽은 이렇게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한쪽은 창밖 풍경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한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명치 부근이 묵직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쏟아지고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곧바로 제 손에 들렸어요. 그런데 로비 한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보니 북한 선수단이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강철호가 호텔 직원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층과 위층, 아래층. 우리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오. 청소원도 안 돼요. 알겠소? 호텔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선수들은 그 옆에서 짐을 든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로비의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푹신한 소파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철호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서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솔직히 말해주시오.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외부를 차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오? 이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글쎄요, 박사님. 제 생각엔 선수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본다는 게 무슨 뜻이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진은 대답 대신 옅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편히 쉬십시오, 박사님. 내일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창가에 섰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그 빛의 바다가 다시 펼쳐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이 도시를 변두리라고 비웃었습니다. 핵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미국이 지켜줘야만 버티는 약소한 동맹이라고요. 진짜 조선은 북쪽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이 도시는 제가 아는 그 어떤 강대국의 수도보다 눈부셨어요.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본 어린 선수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 무표정 뒤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30년 신념에 두 번째 실금이 깊게 그어진 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실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결국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요. 진짜 충격은 그제야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못 잔 채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그 빛의 바다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창문 커튼을 열자 어젯밤의 도시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다만 이번엔 아침 햇살 아래였죠. 빛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도시의 골격이 드러났어요. 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거미줄처럼 뻗은 도로, 그 위를 빈틈없이 흐르는 차들. 어젯밤이 화려한 착시였길 바랐는데 아침에 보니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30년을 변두리라고 불러온 도시 앞에서 명색이 전문가라는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전에 참관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도심을 둘러볼 수 있게 안내해줬어요. 이서진이 다시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죠. 사카모토, 일본에서 온 참관인이었습니다. 저처럼 한반도를 오래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저와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금세 죽이 맞았어요. 칼슨 씨,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이 남쪽이라는 데가 좀 과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가워서 무릎을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오, 사카모토 씨. 결국 다 일본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온 것 아니오. 제조업이든 뭐든. 맞아요. 우리가 만든 걸 빠르게 베낀 거죠. 거품이 좀 끼었어요.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편을 만난 안도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거리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활기가 넘쳤어요. 카페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일하거나 이야기를 나눴고 거리의 가게들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공기에서는 각 구운 빵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섞여났어요.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세련됐고 걸음걸이는 경쾌했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로 멈춰 세운 건 다른 거였습니다. 한 카페 앞 야외 테이블에 누군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그대로 올려둔 채 자리를 비웠더군요. 가방까지 의자에 걸어둔 채로요. 한참이 지나도 그 물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서진에게 물었어요. 저 물건들,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저렇게 둬도 괜찮은 거요? 이서진이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카페에서 자리 맡아두고 화장실 가거나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흔한 일이에요. 저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이었다면 1분 만에 사라졌을 물건들이었어요. 뉴욕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거리에 두고도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30년 연구자인 저는 단번에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였어요. 사회 전체가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신뢰.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옆을 보니 사카모토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그도 그 테이블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칼슨 씨, 도쿄도 안전한 편이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도시 곳곳을 돌았어요. 밤이 되자 거리는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가족들이, 노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환하게 밝힌 거리를 마음 편히 거닐었어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본 그 버스를 떠올렸어요. 강철호가 다가가면 움츠러들던 어깨들, 닫히던 커튼.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한밤중에도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한쪽은 대낮에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사카모토가 차창 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칼슨 씨, 우리가 졌네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졌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제 30년 자료 파일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빛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참관단은 북한 선수단의 공개 훈련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한쪽 관중석에 자리가 마련됐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31명을 아주 가까이서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이 제 생각을 또 한 번 뒤흔들었죠. 선수들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패스를 주고받고 슛을 하고 전술을 맞췄어요.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발끝에서 공이 자석처럼 붙어 다녔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역시 강팀이구나 하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선수들은 훈련 중에도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좋은 패스가 들어가도 멋진 골이 터져도 감정 표현이 없었어요. 서구의 운동선수들이라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환호했을 순간에도 이 선수들은 그저 묵묵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한 어린 선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동료의 장난스러운 헛발질에 그만 웃음이 터진 거였죠.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햇살처럼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 저 친구들도 사람이구나. 웃을 줄 아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중석 그늘에 서 있던 강철호가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훈련 기록이라도 적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가 적은 직후 코치가 그 어린 선수에게 다가가 짧게 무어라 말했습니다. 선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요. 그 선수는 그 후로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강철호의 수첩에 적힌 건 훈련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웃었는지, 누가 한눈을 팔았는지, 누가 남쪽 풍경에 눈길을 줬는지 그걸 적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표정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감시당하는 사람들의 생존법이었어요. 저는 사카모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선수들 표정을 일일이 적고 있는 것 같소. 사카모토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웃는 것까지 죄가 되는 모양이군요. 훈련이 잠시 멈춘 사이 저는 선수들의 발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묘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선수들이 신은 축구화가
전부 세계적인 브랜드였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최신 모델들이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글로벌 브랜드는 극소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귀한 물건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물건이죠. 저는 어제 거리에서 본 남쪽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는 평범한 학생도, 동네 아주머니도, 노인도 다들 좋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선수들에게는 이 축구화가 곧 신분의 증거였습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신는 신발. 그 신발 한 켤레가 북쪽 사회의 거대한 빈부격차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흠모해온 그 나라에서는 누구는 세계 최고급 축구화를 신고 누구는 평생 구경도 못합니다. 제가 평생 비웃어온 이 나라에서는 그게 그냥 누구나 신는 신발이고요. 저는 30년간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데이터와 미사일과 핵탄두만 들여다보느라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제 자료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런데 더는 그 글자들이 진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어 여백에 작게 적었어요. 내가 본 것은 나라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였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선수단이 경기장 적응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길목이었어요. 경기장 입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어요. 그 중에 유독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여든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 눈만큼은 형용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선수단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무언가를 꼭 쥔 채 선수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줄지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통해 듣기로도 분명 남쪽 말씨가 아니었어요. 옛날 북쪽 어느 지방의 사투리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 먼 길 오느라 욕봤다. 밥은 먹었네? 선수들은 약속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어린 선수가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어제 훈련에서 웃었다가 혼이 났던 그 선수였어요. 할머니가 그 선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밀었어요. 보니 신문지에 둘둘 싼 무언가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어요. 찐 감자였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쪄왔을 따끈한 감자 몇 알. 이거 먹어라. 내가 쪄왔다. 우리 고향에선 이맘때 감자가 젤로 맛있었어야. 그 어린 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그 감자를 향해 조금 움직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북에서 왔다. 전쟁통에 혼자 내려와서 여태 못 가봤어. 내 동생이, 너만한 내 동생이 거기 있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너희를 보니까 꼭 내 동생 같아서. 그래서 감자라도.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30년간 한반도의 분단을 연구했습니다. 휴전선이 어디로 그어졌는지, 어느 해에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 이산가족이 몇 명인지 그 숫자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제겐 늘 통계였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분단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80 넘은 할머니가 평생 만나지 못한 동생을 그리워하며 낯선 어린 선수에게 감자를 내밀고 있었어요. 70년 세월을 건너온 그리움이 찐 감자 한 알에 담겨 있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명색이 미국에서 온 안보 전문가라는 제가 길바닥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검은 그림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강철호였어요. 그가 할머니와 선수 사이로 거칠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어린 선수의 등을 떠밀어 앞으로 보냈어요. 선수는 화들짝 고개를 떨구고 종종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강철호가 할머니를 향해 손을 휘저었어요.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휘청 뒤로 밀렸어요. 손에 든 감자가 신문지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감자가 흙바닥에 굴렀어요.
비키시오. 우리 선수들한테 접근하지 마시오. 강철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80 넘은 노인을, 그것도 같은 동포를 저렇게 밀치다니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제가 본 것은 제 가슴을 또 다른 의미로 흔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리고 한국 측 담당자 이서진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휘청이는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떨어진 감자를 주워들고 할머니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아이고, 할머니. 천천히 앉으세요. 한 젊은이가 강철호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어르신을 왜 미세요? 할머니가 뭘 어쨌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 분노 앞에서 한국 사람들은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철호를 밀치지도 욕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를 감싸 안고 따뜻한 차를 가져오고 의자를 내어줬습니다. 한 봉사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주었어요. 이서진이 강철호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서는 어르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선수분들 보호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강철호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윽박지르던 그가 폭력 없이 사람을 감싸는 그 품격 앞에서 오히려 초라해 보였어요.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선수단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도망치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개의 너무나 다른 광경을 봤습니다. 한쪽에는 노인을 밀치고 도망치는 차가운 권력이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낯선 노인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힘이란 핵탄두의 숫자와 미사일의 사거리로 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짜 힘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노인을 밀치는 손이 강한 걸까요? 노인을 끌어안는 손이 강한 걸까요? 저는 흙바닥에 떨어졌던 감자 한 알을 떠올리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한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참관단 숙소와 선수단 숙소가 같은 호텔이었어요. 제가 복도 끝 휴게 공간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모퉁이 너머에서 강철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본국의 상관인 듯 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직원이 제 옆에서 조용히 내용을 옮겨줬어요. 강철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부상 동지. 선수들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접촉은 일절 차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강철호의 대답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잠시 후 강철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승 상금 말씀이십니까? 130만 달러는 규정대로 본국에 전액 송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수들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는 차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돈으로 18억 원에 달하는 상금이 선수들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목숨 걸고 뛴 선수들이 아니라 어딘가의 윗선으로 사라진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더 끔찍한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철호가 잠시 듣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승하지 못하면 책임 있는 선수들은 귀국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탄광이든 어디든 본보기로 보내겠습니다. 탄광. 그 한마디에 저는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였어요. 이기고 지는 게 당연한 경기. 그런데 지면 사람을 탄광으로 보낸다니요. 그것도 마치 짐을 처분하듯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요. 그 통화 너머의 상관도 눈앞의 강철호도 선수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적을 내면 쓰고 못 내면 버리는 부품으로 봤어요. 저는 비로소 그 선수들의 무표정이 어디서 오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이 시험이고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공포 속에서 표정을 지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던 겁니다.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창밖을 봐도 안 되는 삶. 제가 30년간 기계라고 미화했던 그 무표정의 정체는 거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선수단의 마지막 공개 일정에서 한 선수와 짧게 마주쳤습니다. 정금주라는 선수였어요. 다른 선수들과 달리 그 선수의 눈에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무표정 아래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공식 행사가 끝나고 선수들이 잠시 흩어진 틈에 정금주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그 선수에게는 그나마 경계가 덜한 상대였던 모양이에요. 남쪽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선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게 제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떠듬떠듬한 발음이었어요. 선생님은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미국에서 왔소. 정금주는 잠시 제 얼굴을 봤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동료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그 선수의 눈에서 어떤 신호를 읽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신호는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비웃어온 이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검색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것들은 제 상식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이 나라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HBM이라 불리는 첨단 반도체는 지금 전 세계가 매달린 AI 시대의 심장이었습니다. 삼성과 또 다른 한국 기업이 그 시장을 쥐고 있었어요. 제가 곧 중국에 따라잡힐 거품이라고 비웃던 바로 그 산업이 지금 이 순간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내가 거품이라고 코웃음 친 그 나라가 세계가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였구나. 제 30년 신념의 마지막 기둥이 그 밤에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선수단의 남쪽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금주를 마주칠 기회를 얻었어요. 호텔 로비 안쪽, 잠깐 사람들의 시선이 비는 틈이었습니다. 강철호가 다른 선수들을 챙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이었죠. 정금주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는 주위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둥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정금주는 한동안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 도시를. 그렇소.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거리에 거지가 넘친다고. 우리가 훨씬 잘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금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첫날 밤에 그 불빛을 보고 저는 그 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거의 신음처럼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 속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거지라고 배운 사람들이 우리보다 100배는 자유롭게 삽니다. 우리가 불쌍하다고 배운 사람들이 밤에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습니다. 우리한테 감자를 주려던 그 할머니를 우리는 거지라고 배웠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한테 따뜻한 걸 주려고 했습니다. 눈물이 정금주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처럼 눈물만 조용히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우리는 평생을 속고 살았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걸 안 알려줬습니까? 왜 아무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분석의 말도,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30년 전문가라는 저는 그 선수의 눈물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저 무표정, 공항에서 본 그 돌 같은 얼굴들,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표정, 제가 30년간 진짜 조선의 기계라고 흠모했던 그것의 정체를요. 그건 기계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들이 그 진실을 들킬까봐 죽으림을 다해 짓고 있는 가면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본 게 없는 척해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표정이 흔들리면 돌아가서 탄광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사람들을 저는 평생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평생 북쪽을 진짜 조선이라 부르며 흠모했어요. 그 고집을, 그 결기를, 그 핵무기를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대한 감옥 위에 세워진 한 편의 연극이었어요.
그 안에서는 여든 넘은 동포를 밀치고 우승 상금을 빼앗고 경기에서 지면 사람을 탄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은 진실을 보고도 울지조차 못합니다. 그 순간 멀리서 강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수들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정금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같은 무표정으로 얼굴을 바꿨어요. 마치 방금 전의 눈물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요. 그 변신이 너무도 순식간이라 저는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어린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가면을 써왔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돌아서기 직전 정금주가 제게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들은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동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로비에 홀로 남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제가 한반도 전문가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저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책상 위에 데이터만 들여다보느라 그 데이터 뒤에서 울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3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열릴 결승전에서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직후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드디어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 최강을 가리는 대회의 마지막 경기였어요. 공교롭게도 결승에 오른 두 팀은 북측 선수단과 서울의 한 클럽팀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클럽이 한자리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한판이었죠. 경기장으로 향하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줄기였어요. 그런데도 경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6,200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만석이었어요. 티켓은 판매 시작 9시간 만에 동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비를 입고 우산을 받쳐 들고 빗속에서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저는 사카모토와 함께 관중석에 앉았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어요. 칼슨 씨, 한국 여자 축구가 그동안 북측한테 한 번도 못 이겼다더군요. 무승부 4번에 패배 7번. 단 한 번도요. 그렇소. 그럼 오늘도 쉽지 않겠군.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북측 선수들에게 이 경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철호의 전화통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지면 탄광으로 보낸다던 그 목소리가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빗속에서 양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공이 잔디 위 무릉덩이에 부딪힐 때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거친 몸싸움이 이어졌어요. 북측 선수들은 무서울 만큼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여전히 웃음이 없었어요. 다만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승부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정금주도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었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 입술을 꽉 깨물고 뛰었습니다. 한 번은 거칠게 넘어졌는데 곧바로 일어나 다시 달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전반은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후반에도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았어요. 경기장의 긴장이 팽팽하게 차올랐습니다. 빗소리와 함성이 뒤섞여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후반 막바지였습니다. 서울 클럽팀의 한 선수가 측면을 파고들더니 빗물을 가르며 공을 올렸어요. 그 공이 골문 앞으로 떨어졌고 한 선수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공은 그대로 그물을 흔들었어요.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6,200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성이 빗줄기를 뚫고 하늘로 치솟았어요.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발을 구르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 벽을 마침내 넘어선 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30년간 변두리라고 비웃던 그 나라의 승리에 제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서울 클럽팀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환호하는 관중석이 아니라 그라운드의 북측 선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빗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패배의 아쉬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어요. 진짜 공포.
이 경기를 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아가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승리의 함성과 저 선수들의 공포가 같은 빛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 선수들을 저렇게 만든 건 이긴 쪽이 아니라 지면 사람을 탄광으로 보내는 그들 자신의 체제라는 걸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기 후 기자 회견장에서 마지막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북측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무심코 북측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북측 관계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가 통역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우리 국호를 똑바로 부르시오. 그 질문은 받지 않겠소. 그러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견장을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경기의 진 마당에도 그들은 끝까지 체제의 호칭을 따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간판을 지키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정상적인 나라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일정도 꼬박꼬박 따랐고 규범도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지막 순간에 회견장을 박차고 나감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해버린 겁니다. 빗속에서도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승리를 자축한 남쪽 사람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강철호는 그 뒤를 따라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통제하고 윽박지르고 노인을 밀치던 그 남자가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밤 선수단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패배한 팀의 귀국은 도망치듯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정금주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철호가 사색이 되어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선수 한 명의 행방이 묘연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 소동을 지켜보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해냈구나. 그 친구가 마침내. 나중에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정금주가 미리 도움의 손길을 구해두었고 그 밤의 혼란을 틈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는 거요. 그리고 며칠 뒤 자유의 품에 무사히 안겼다는 소식이 제게도 닿았습니다. 평생 쏟고 살았다며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선수가 마침내 자기 두 눈으로 본 그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3 먹은 늙은이가 호텔방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남은 선수단은 예정대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북으로 돌아간 선수단의 귀국 행사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선수들은 제가 인천공항에서 처음 봤던 그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최고 지도자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감격에 겨운 얼굴로요.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차갑고 굳어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이제는 그 눈물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어쩌면 진심이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위험한 임무를 마쳤다는 긴장의 해소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본 것을 본 적 없다고 평생 부정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의 차마 터뜨리지 못한 슬픔이 그 안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의 불빛 앞에서 눈동자를 떨던 사람들, 찐 감자 한 알에 입술을 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충성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돌아갔어도 그들이 두 눈으로 본 그 빛의 바다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정금주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 할머니가 신문지에 싸서 건넨 찐 감자, 그리고 함께 쥐어준 손편지 한 장. 그 편지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종이 한 장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을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통제해도 한번 마음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건 언젠가 작은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요. 저는 의회 청문회에 다시 섰습니다. 30년간 북한 전문가로 불려다녔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반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가지를 믿었어요. 진짜 조선은 북쪽이고 남쪽은 변두리 복제품이라고요. 오늘 저는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러 왔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본 남쪽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노트북을 길에 두고도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만드는 반도체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거품이라고 비웃던 바로 그 나라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의 온 북측 선수들의 무표정 뒤를 봤습니다. 제가 30년간 기계라고 미화했던 그 무표정은 사실 공포였어요. 진실을 보고도 들킬까봐 울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만 들여다보느라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진짜 힘은 핵탄두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도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 낯선 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거기에 진짜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30년 만에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어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비웃던 사람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코리아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노인을 밀치고 선수의 상금을 빼앗고 지면 사람을 탄광으로 보내는 차가운 권력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빗속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낯선 동포에게 따뜻한 감자를 건네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엉뚱한 쪽을 진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쪽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빛의 바다를 본 어린 선수들의 눈동자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떨리던 눈동자 속에 언젠가 피어날 작은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믿으니까요. 한 번 본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한국을 변두리라 비웃던 미국 전문가가 남쪽에서 두 눈으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늘 이 안에서 살아가기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생 우리를 깔보던 사람조차 단 며칠 만에 무너질 만큼 대한민국은 눈부신 나라입니다. 한밤중에도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걷고 처음 보는 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맨손으로 일궈낸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두 눈에 담아 돌아간 북녘의 선수들에게도 언젠가 그 자유의 새벽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울림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